오케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22번째 강의 건조, 식품 건조 드라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제 이게 비디오 강의죠. 예상되어 있듯이 제가 지금 부산 식품과학회에 가 있는 관계로 이 비디오 강의를 먼저 녹화해 놓고 왔습니다. 이게 6월 3일 오늘 여러분 수요일 할 거고, 지금 아마 김재영 조교가 출석을 불렀을 겁니다. 지금 출석 체크를 제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실강한 건 아니지만 이거 역시 기말고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파트는 드라이, 건조, 즉 건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식품 건조를 하는가, 그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인 항률 건조, 그 건조율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거, 감률 건조는 건조 속도가 가면 갈수록 계속 감소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건조 공기와 식품의 성질은 조금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스빈도프, 사이클로메트릭 차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비디오 강의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조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오늘 비디오 강의, 그 다음에 6월 8일에 실제 강의를 이제 계산식을 갖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열풍 건조, 분무 건조, 동결 건조. 각 건조 방법은 식품에 맞게, 또한 경제성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적합한 건조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건조 방법이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프린시플 오브 드라잉. 우리가 건조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당연히 식품 저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건조의 원리에 대해서는 크게 인볼브 되는 게 히트 트랜스퍼, 즉 열 전달과 매스 트랜스퍼입니다. 이 히트 트랜스퍼와 매스 트랜스퍼는 우리가 강의 처음에 배운, 즉 6가지의 단위 조작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을 통해서 히트 트랜스퍼를 배웠고, 이 매스 트랜스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유체역학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을 건조시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열이 전달을 되겠죠. 물을 증발시켜야 되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가 되면 식품에 있는 수분의 Vaporization Latent Heat, 즉 증발 잔열을 변화시키기 위한, 발생시키기 위한 열을 전달해 주겠고, 그럼 식품 내외부에서 물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엔 식품 표면으로부터 건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 이 건조 구동력, 어떻게 하면 건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가는 당연히 히트 트랜스퍼가 연관되니까 식품 외부 또는 내부와 이 공기와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건조 구동력이 빠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분 농도차, 수증기 분압차에 의해 일어나겠죠. 당연히 식품의 수증기압이 이 공기보다 높으면 물이 식품으로부터 공기로 전달될 것이고, 공기 중에 수증기압이 높으면 공기 중에 수분으로부터 식품으로부터 마이그레이션, 즉 흡습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분 농도차에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식품 건조. 건조는 당연히 식품 내에 있는 수분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증발 또는 승화시켜서. 왜 증발이죠? 증발이라는 건 열이 전달되는 열풍 건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승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음 상태에서 바로 기화 상태로, 그건 이따가 동결 건조를 보면서 삼중점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승화시켜 제거하는 단위 조작이다. 그럼 식품의 수분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미생물 및 효소가 이용할 수 없는 정도로,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살듯이 미생물도 물이 있어야지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의 수분 함량이 되면 미생물이 더 이상 증식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식품의 저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거다. 그럼 이런 미생물학적 안전성만 있냐? 다른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식품을 갖다 여기서 다른 도시까지 수송을 하고자 할 때 식품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만큼 연료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 소모되는 운송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근데 식품의 수분이 증발됨으로써 무게가 감소하면 전체 부피와 무게를 감소시키면서 포장도 용이하고 수송비의 절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식품 건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건조 과정 중에는 특히 열풍 건조, 열이 전달되면은 열은 당연히 식품의 어떤 기타 성분, 바이타민이라든지 프로테인 같은 것을 파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풍미, 색, 텍스처, 영양 손실에 의한 품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적합한 건조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식품 건조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자, 아까 그 슬라이드 처음에서 항률 건조, 감률 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식품이 건조되는 과정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B. A, B는 조절 단계라고 합니다. 즉 식품의 품온이 그냥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어떤 여러분이 드라이 오븐에 넣던지 아니면 동결 건조를 위해서 동결을 시킨 다음에 챔버에 넣던지. 하지만 이 상태는 식품의 온도만 약간 변화되는 것이지 사실상 그 수증기압이 변화돼서 실제 건조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결이나 냉각에서 보면 예냉 과정, 프리쿨링 뭐 그런 식으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된다. 그 다음에 식품이 실제로 수분이 증발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이 기울기가 여기서 거의 리니어, 그러니까 직선 형태로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는 항유열 건조기나 식품 표면의 수분이 일정 속도로 증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유열 건조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건조 과정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과정이고 건조를 시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정 수분이 식품 표면에서 증발된다면 식품 내부로부터 외부로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건조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은 굉장히 느린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falling rate drying period, 즉 감률 건조 기간이랍니다. 왜 감률 건조냐? 그 식품이 건조되는 속도가 점점 감소한다는 뜻이죠. 그거는 내부 수분이 표면으로 먼저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열 전달에 의해서 매스트레스가 일어나가지고 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품의 건조는 일정 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나 초반에는 일정 속도로 항률,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건조가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건조 속도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식품 건조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식품의 실제 건조는 이 감률 건조를 어떻게 잘 하는 것이 성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고품질의 건조 식품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감률 건조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감률 건조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식품 건조에 있어서 그 키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감률 건조가 왜 늦게 일어나는지는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이 식품표면에서 이미 증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관을 통해서 안쪽에 있던 수분이 바깥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표면 증발해서 수분이 건조가 되기 때문에 이 감률 건조는 굉장히 늦게 일어나면서 또한 조직 내 수분 이동 속도에 지배를 받는 건조 기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거는 식품의 조직 특성, 즉 안의 텍스처, 모세관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수분의 농도, 수증기의 분합차 여러 가지가 인볼브 되기 때문에 이 감률 건조를 갖다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식품 공정에 있어서 가장 키 사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수분 함량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뭐 어떤 그 열 전달 같은 걸 얘기할 때 그 물이 어떤 식품에 있어서 일반적인 식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고기 같은 경우에 약 70에서 80%의 성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동물이기 때문에 70에서 80%의 수분 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70에서 80%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웹 베이스드 수분량 기준의 수분 함량을 얘기한다. 즉 수분 함량이 전체 식품의 무게, 즉 건조를 시킨 고형분과 실제 있는 물의 함량 분의 수분의 함량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걸량 기준은 이 분모가 수분을 빼고 남아있는 고형분만을 나타낸 다음에 그 분자가 실제 수분의 함량으로 해서 걸량 기준은 이렇게 분모의 고형분만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 당연히 걸량 기준 수분 함량이 승량 기준 수분 함량보다 작겠죠. 고형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분모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건조 조정에서 이 걸량 기준 수분 함량을 유지한 고려를 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 보면은 점점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이 분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함량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계산하면 미분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건조된 건조물의 함량은 증발이 되더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드라이 베이스, 걸량 기준으로 일반적인 식품 공정에서 수분 함량은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면 우리가 연습 문제가 있죠. 자, 수박을 승량 기준 90.5%에서 4%까지 건조를 해야 된다. 원료 수박 100kg당 제거해야 될 수분의 양은 얼마인가? 그럼 이거는 걸량 기준으로 먼저 환산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은 계산 문제는 이게 비디오 강의이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수업 때 이거는 풀어주고, 이거 역시 굉장히 그냥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층 연습만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6월 8일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 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형수분 함량의 개념에 대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평형수분 함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즉 건조를 했을 때 충분히 건조가 이루어졌을 때, 즉 그 둘러싸고 있는 대기와 식품의 수분 함량, 즉 수증기압차가 없을 때는 더 이상 물질 이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열 평형과 똑같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이스처 이퀄리브리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먼저 식품을 건조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식품 내에 수분이 더 많기 때문에 식품 내에 수분의 수증기압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히 압력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물이 증발이 됨으로써 식품이 건조가 되고, 그 외에 우리가 어떤 그 건조된 식품, 그런 거 장마철에 여러분의 비스킷이나 크래커 또는 빵 등을 그냥 장마철에 밖에 놔두면 눅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건조의 반대 과정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여러분의 방 안에 있는, 대기 안에 있는 그 수증기압, 공기의 물의 수증기압이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가 아니라 그 반대로 공기에 있는 수분이 식품 속으로 흡습되는 과정, 모이스처 어브소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아무런 이런 과정이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를 갖다 우리는 모이스처 이퀄리브리엄, 즉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조가 종료되는 단계는 이 평형 수분 함량이 나오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 수분 함량에 대해서 얘기하면 식품 내 수분의 수증기압과 주위 공기의 수증기 분함이 평형에 도달해서 열 평형에 도달하는 경우도 열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죠. 즉 이런 수증기압의 평형에 도달해도 수분의 이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이걸 갖다 우리가 평형 수분 함량, 이퀄리브리엄 모이스처 콘텐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형 수분 함량은 당연히 그 건조 과정 중에 물은 계속 증발되기 때문에 그 습식 기준으로 하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걸량 기준으로 킬로그램 고형분, 즉 드라이 베이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형 수분 함량을 나타낸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등을 흡수 곡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에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런 계란 같은 거는 평형 수분 함량이 높죠. 5번 이렇게 보면은. 근데 마카로니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국수 이제 이미 물에 많이 불려져 있는 상태, 더 높죠. 그 다음에 하지만 밀가루, 빵, 건조식품으로 갈수록 평형 수분 함량이 낮습니다. 그만큼 낮은 평형 수분 함량에서 건조가 된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평형 수분 함량은 또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여기는 건조물에 영향을 받죠. 온도에 의한 영향도 받습니다. 평형 수분 함량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건조가 일어나서 평형 수분 함량이 계속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도씨와 30도씨, 60도씨, 120도씨. 자, 빨간색 120도씨가 가장 온도가 높은데 그때는 평형 수분 함량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온도라도 주위 대기의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상대 습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의 수증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식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형 수분 함량을 보면 주위의 상대 습도가 높아지면 평형 수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건조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 건조를 끝까지 전혀 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결합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에는 크게 두 가지,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죠. 우리가 건조를 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자유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결합수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결합수에 의해서 모노레이어 스테이트, 즉 식품 표면에 단분자막이 아주 얇은 피막을 덮고 있는 단분자막 수분 함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식품 저장에서 가장 안전한 수분 함량의 상태로 산화에 대해서도 보호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품에 있는 결합수까지 다 증발시킨다, 건조시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식품의 거의 텍스처도 파괴되고 영양 성분 자체도 다 파괴되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균, 멸균에서도 상업적 멸균의 개념으로 어떤 그 CBD 개념이죠. 그 클로스트리디움 바툴라이염을 CBD 밸류로 감소시키는 거, 거기까지가 상업적 멸균이라고 해서
그 정도까지 멸균한다. 이 정도까지 수분을 증발시킨다, 제거시킨다, 건조시킨다는 것이 이 단분자막 수분 함량의 개념입니다. 또한 이 수분이 어떻게 보면 미생물이나 효소가 이용해서 식품의 저장 기간을 단축시키고 변폐나 부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수분 함량은 때로는 수분이 있음으로써 수분에 있는 지방과 공기가 닿는 것을 방지하는, 즉 산화 피막의 역할을 해가지고 산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최대한 이 단분자막 수분 함량까지는 우리가 남겨놓고 건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죠. 자유수는 용질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물, 즉 용매로서 존재하며 효소나 미생물을 이용할 수 있고 전해질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자유롭게 식품 조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건조 과정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결합수는 용질의 수소 결합 등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매로서 기능을 할 수도 없고 미생물의 발육이나 포자의 발화에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결합수는 제거하기도 힘들고 굳이 미생물의 발육이나 포자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검조는 단분자막 수분 함량을 남겨놓을 이 자유수만을 제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BET 등온곡선은 단분자막 수분 함량을 예측 시에 사용한다. 근데 이거는 그 다음 주 6월 8일 강의에서도 실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이게 무슨 식품공학 특론이나 만약에 그 두 학기에 나눠서 강의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계산하는 것까지 강의를 하겠지만 이번 학기 내에서 하기에는 여기까지 계산하기 저희 강의를 진행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 BET 모델, 즉 브루너와 에메 텔러 이 세 사람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 사람의 앞글자 BET를 따서 우리가 BET 모델을 합니다. 이 BET 모델은 단분자막 수분 함량을 얼마나 만들 때 가능한 온도에서 또 다른 수분 활성도에서 만들 수 있는지를 예측 시에 사용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분자막 수분 함량을 보면 이렇게 여러 층으로 된 수분 자유수를 다 제거하고 그냥 표면 피막에 얇게 나눠서 산화를 식품에 방지할 수 있는 요 정도까지를 만드는 걸 단분자막 수분 함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식품 내 수분의 수증기압과 주위 대기 또는 물의 포화 증기압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수증기압은 P0, 순수한 물의 포화 증기압분의 식품 중의 수증기압을 나타내고 이것이 수증기압이 1이면은 거의 포화 증기가 같은 상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AW, 워터 액티비티라죠.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식품의 수분의 수증기압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보면 이렇게 액상식품, 뭐 우유, 주스 그런 거는 거의 물 상태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 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세지 같은 건 굉장히 높죠. 0.9. 그 다음에 건조된 식품을 보면은 거의 0.6 이하로, 크래커나 빵, 뭐 그런 걸 보면은 0.6 이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가 식품을 저장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식품 건조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항률 건조, 감률 건조, 그리고 식품의 수증기압, 평형 수분 함량, BET, 단분자막 모델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실제 식품을 우리가 건조를 하고자 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는가? 크게 우리는 열풍 건조, 분무 건조, 동결 건조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약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마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풍 건조, 이 열풍 건조는 예전부터 많이 이용되었던 방법입니다. 식품을 열풍에 직접 접촉시켜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열이 전달되니까 메스트레스가 일어나겠죠. 식품의 수증기압을 높여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경제적인 건조 방법이고 전통적인 건조 방법이지만 하나 단점은 열이 가면은 당연히 식품에 바이타민 같은 게 파괴될 수가 있겠죠. 적정 열이 아니라 과도한 열에 오래 노출되면. 그래서 열 변성에 의한 식품의 품질 변화 및 관능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식품 건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래커를 만들거나 빵을 만들거나 아니면 분말 커피를 만들거나 이 열풍 건조가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건조식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캐비넷 건조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캐비넷에다가 식품을 여러 층으로 트레이에 쌓아놓고, 왜냐면은 여러 층을 쌓아놓는 이유는 공기와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한 트레이에다가 식품을 이렇게 벌크로 쌓아놓으면 이 가운데 있는 식품은 그 열 전달이나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 층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히터를 해놓고 이 안에 팬을 돌려서 그냥 공기를 건조시킨 거,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험실 생활하는 사람은 실험실에 가면 드라이 오븐 그거 보면은 그것이 바로 캐비넷 건조기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 건조기, 이거는 연속식 공정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연속적으로 건조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계속 터널 통해서 식품이 이동을 하면서 건조가 되는 것, 또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 장점이, 우리가 그 열 전달에서 이중만의 열 전달을 제가 설명드릴 때 향유 또는 병류, 그냥 영리라는 표현도 쓰는데 했었죠. 이렇게 식품의 이동 방향과 열풍의 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일 때는 역류식 방법, 또는 같은 방향일 때는 병류식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역류식 방법이 건조 효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 건조기는 연속식 공정, 다량의 식품을 건조할 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층 건조기, 이거는 열풍 건조기인데 하나가 특정이 열풍이 밑으로부터 나와서 분말식품 또는 크기가 작은 식품을 계속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위쪽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거죠. 즉 팬, 바람에 작용해서 뜨게 만듭니다. 그러면 뜰수록 그 매스 트랜스퍼 레이트도 높아지고 식품의 표면적이 열풍과 닿는 면적도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높은 건조 및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지만 이 열풍을 굉장히 고압으로 계속 쏴줘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비용 측면에서는 많이 드는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럼 건조기는 액상식품의 건조에 이용이 되죠. 이 드럼이 들어오면서 이 리졸버에 있던 식품, 즉 크림 같은 것을 위쪽으로 계속 잡아서 올라가면서 회전한 드럼의 표면, 뜨거운 표면부터 건조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전도 열 전달에 의한 건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상식품의 건조에 쉽게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 건조, 이건 여러분들이 분유 또는 그냥 애기들이 먹는 분유가 아니라 우리 전지 분유, 탈지 분유도 있죠. 아니면은 어떤 저희 인스턴트 커피,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먹죠. 이게 자판기 커피나 커피 믹스에 보면 이런 분무 건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액체 식품을 굉장히 작은 크기,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주로 이 오토마이저라고 작은 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샤워기입니다. 샤워기에서 물이 확 분산돼서 나오듯이. 그러면 이 작은 액상 입자니까 쉽게 공기랑 닿겠죠. 그 분무식품을 열풍과 접촉해서 신속한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분무 건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액상식품, 우유, 과즙, 커피 분말 등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동결 건조. 열풍 건조나 분무 건조는 다 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론 열을 이용하면 굉장히 건조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정이 가능하지만 열 변성에 의한 식품의 단백질이나 바이타민이 파괴되는 것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온 상태에서, 즉 동결 상태에서 수분의 승화에 의한 건조를 시킵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즉 삼중점을 보면 우리가 이 토르 또는 밀리미터 HG, 우리가 보통 유체역학 할 때는 우리가 바나 파스칼로 많이 얘기했죠. 근데 이 동결 건조물과 같이 아주 저압, 진공 상태를 만들 때는 보통 토르를 많이 씁니다. 760 토르가 우리가 현재 이 강의실에 있는 대기압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굉장히 낮게 4.58 토르 정도 되면 진공 상태가 되죠. 이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이 대기압 상태에서는 물이 건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와 물에서 기체로 변하죠. 근데 이 삼중점을 보시면 된다. 물과 고체와 액체, 기체의 평형점. 고체의 경우에 아이스의 이 대기압 상태에서 약 4.58토르까지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물로 가지 않고 이 얼음, 고체 상태에서 바로 기화가 됩니다. 이거 승화라는 단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학 해더라도 이 승화에 대해서 알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얼음 상태가 여기 얼음이 있던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바로 기화되면은 얼음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이 텍스처가 파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식품의 다공성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장점이냐? 이런 경우는 스낵으로 만들면은 열에 의해서는 열풍 건조하면 이 다공성 구조가 파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씹을 때 크리스피하다 그러죠? 아삭아삭한 그런 맛을 못 느낀다. 근데 이건 다공성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아삭아삭한 맛, 뭐 크리스피한 맛 그런 맛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우수한 제수화율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제수화율 같은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라면 끓여 먹을 때 일단 그 건조 그 베지터블 그 채소류죠. 그런 걸 할 때 컵라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온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뭐 100도 이하, 그냥 뭐 정수기에 뜨거운 물만 80에서 90도씨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분 정도 계속 끓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 넣어놓고 등산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 뭐 그냥 어디 편의점에서 먹어도 이렇게 뜨거운 물 해보면 그 과체류가 과체류는 아니죠. 그냥 뭐 당근이나 뭐 어떤 파 같은 거 했을 때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이 끓인 거랑 똑같은 그런 텍스처를, 부드러운 텍스처를 실제 그냥 우리가 접하는 채소랑 비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한 과체류는 동결 건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다공성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 얼음이 승화된 이 큰 공간에 다시 뜨거운 물을 넣으면 수분이 재흡수가 돼가지고 금세 다시 원형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수한 제수화율 및 색도, 향미 성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건조 공정 중에 그 건조율이 낮기 때문에 건조 공정이 오래 걸리고, 또한 동결 시킨 후에 다시 건조를 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측면에서는 열풍 건조에 비해서 코스트 이펙티브는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건조 식품을 만들자면 이 동결 건조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결 건조는 뭐 이렇게 육류, 및, 프루트, 과일, 뭐 베지터블, 디저트, 풀밀즈, 어떤 뭐 파스타, 스파게티, 여러분들 그런 거 그냥 동결시켜가지고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서 나중에 물 넣고 하는 것도 이런 동결 건조 과정을 많이 거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건조에 대해서 그냥 대략적인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실제로 중요한 수준기압 차트나 우리가 계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돌아오면 다음 주 6월 8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은 이제 그 건조 과정 중에 이제 두 번째 강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이코메트릭 차트, 수분 도표를 보고 우리가 건조 공개 성질, 상대 습도, 이슬점, 그 다음에 건조 시에 제거해야 될 수분의 양, 그 다음에 건조 효율은 얼마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 4-5문제 정도를 이제 푸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강의 과정, 우리가 중간고사는 연력학과, 유체역학까지 했죠. 그 이후의 과정에서